안녕하세요. 뭐든지 읽어드리는 복면 아저씨입니다. 지금 읽어드릴 책은 사마천 사기 36회입니다. 당시 고조는 진평에게도 부저를 쪼개주고 대대로 그 효력이 끊이지 않도록 그를 호유후에 봉해주었다. 그러나 진평은 사양하면서 이는 신의 공이 아닙니다라고 말했다. 그러자 고조는 심히 선생의 계책을 써서 싸우이고 적을 묻히는데 선생의 공이 아니고 무엇이란 말인가 라고 물었다. 이에 진평은 위무지가 아니었으면 신이 어찌 청구될 수 있었겠습니까? 라고 말했다. 그러자 고도는 그대는 근본을 잊지 않은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는 곧 유무지에게 상응했다. 진평이 주색에 빠져있는 이유는 고조가 천하를 통일한 이후 진평은 여전히 깨주문으로서 그 역할을 다하며 이방을 보좌했다. 특히 고조가 흉노를 공개했으나 오히려 백동산에서 포위되어 매우 위태로웠을 때 진평의 계구와 빛을 발했다. 진평은 그때 화공에게 절체의 미녀도를 그리게 하고 사신을 시켜 선물과 함께 그 미녀도를 묵돌 선우의 부인에게 보내겠다. 그러면서 지금 한나라 황제께서 어려움에 처해 이 절체의 미녀를 신우께 몰래 바치고 샀습니다. 라고 편지를 보냈다. 그러자 선우의 부인은 그 미녀를 선우에게 바칠 경우 미녀에게 사랑을 빼앗기가 두려웠다. 그래서 선우에게 졸랐다. 지금 우리가 한나라 땅을 얻는다고 해도 그게 살 수는 없잖아요. 서로 괴롭히면서 살 필요는 없지 않을까요? 이에 묵돌 선우는 드디어 포위를 풀고 절주했다. 그래야 고조는 간신히 목숨을 건질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고조가 포위를 벗어난 이후에도 진평의 기이한 계책은 줄곧 비밀에 붙여졌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아무도 그 내용을 알 수 없었다. 그 후에도 진평은 일찍이 호군중의 빚으로 황제를 수령하여 진위와 경포를 진압했는데 모두 6번이나 기이한 계책을 내었으며 그때마다 공업이 더해져서 모두 6차례 중봉되었다. 그 기이한 계책 가운데 어떤 것은 완전히 비밀에 붙여졌으므로 세상 사람들은 그 내용을 알 수가 없었다. 고조가 경포를 격파한 뒤 군대를 이끌고 돌아올 때 부상이 심하여 느리게 행군에서 장안에 이르렀다. 이때 연왕 노관이 모반하자 고조는 번쾌에게 상국의 신문으로 군대를 거느리고 그를 토벌하게 했다. 번쾌가 출발한 뒤 그를 헐뜯고 비난한 사람이 있었다. 고조는 번쾌가 짐이 병이 난 것을 보고 짐이 죽기를 고대했단 말인가 하면서 그대로 대로하였다. 그리고 진평의 계책을 써서 주발을 부린 뒤 조칙을 내려 진평은 급히 역참의 수레로 주발을 태우고 가서 번쾌의 군대를 대신 통솔하게 하고 또 진평은 군중에 이르는 즉시 번쾌의 머리를 베어라라고 명령했다. 두 사람은 조책을 받은 후 역참의 수레를 몰면서 군중에 이르기 전에 서로 상의하여 말하였다. 번쾌는 황제의 오랜 친구이면서 공로도 많고 또 여우의 동생, 여수의 남편으로서 황제라는 친척이고 지위도 높습니다. 황제께서 일시적인 분노 때문에 그를 죽이려고 하셨지만 나중에 후회하실까 두렵소. 그러니 차라리 그를 묶어 황제께 보내어 황제께서 직접 그를 죽이시게 하는 것이 좋으리다. 그들은 군영 안에 들어가지 않고 밖에서 단을 쌓아 황제가 내린 부절로 번쾌를 불었다. 번쾌가 조칙을 받자 곧바로 두 손을 뒤로 묶어 제수의 수레에 실어 장안으로 보내고 주발에게 번쾌 대신 장군이 되어 군사를 거느리고 반란에 가담한 옛나라의 각현을 평정하도록 했다. 진평은 돌아온 도중에 고조가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듣고 여태우가 두리고 또 여수가 원한을 가지고 참수할까 두려워 서둘러 역참수를 몰아 번쾌 일행보다 한 발 앞서 나갔다. 도중에 조정의 사실을 만나는데 그는 진평과 관영에게 형량에 주둔하라는 조칙을 전하였다. 진평은 조칙을 받았지만 곧바로 수레를 몰고 항공으로 가서 매우 애절하고 통화하고 그 길을 틈타 고조의 연구안에서 여우에게 번쾌에 관한 일을 알렸다. 여우가 진평을 불쌍하게 여겨 그대는 수고하였으니 나가 쉬도록 하시오라고 하자 진평은 참수가 자식에게 미칠 것 같아 스스로를 낮춰 수계의 빚을 청하였다. 여우는 진평을 낭중령에 임명하고 새 황제를 잘 보좌하도록 하시오라고 말했다. 이 일이 있은 후 여수의 참은 비로소 별로 효력이 없어지게 되었다. 번쾌는 장안에 도착한 뒤 사면을 받고 원래의 직위와 봉업을 회복하였다. 그런데 고조가 죽고 난 후 천하는 여시수중으로 들어갔다. 이때부터 진평은 밤낮으로 주색에 빠지게 됐다. 그러자 부심초부터 진평을 좋지 않게 보던 여수가 여우를 찾아왔다. 진평이란 자가 성상의 자리에 있음에도 장치는 아예 쳐다보지도 않고 매일같이 주색에만 빠졌습니다. 그 자를 처벌하세요. 여우는 이 사실을 보고받고 얼굴에 웃음을 줬다. 그리고 진평을 불러 이렇게 말했다. 여러분부터 아닌 자의 말을 듣지 말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하면 나하고 잘 해나갈 수 있을까에 대해 생각하기 바라요. 여수의 말은 신경 쓸 필요 없어. 그 후 여우는 아무런 두려움 없이 여수 일족을 동행시키고 진평도 아무런 불평을 말하지 않았다. 진평은 집에 들어박혀 여수의 건설을 물리칠 방안을 짜내기에 몰아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육가가 찾아왔다. 진평은 누가 온 사실조차 모른 채 생각에 꼴돌아오시다. 무슨 생각을 그렇게 열심히 하고 있습니까? 육가가 인사를 했다. 그러자 진평은 내가 무슨 생각하는지 알아맞혀 보십시오 라고 말했다. 당신께서는 성상의 자리에 계시면서 신하로서는 더 이상의 바람이 없을 처지입니다. 다만 한 가지 걱정이 있다면 역시 여시 일족의 재능이 아니겠습니까? 육가가 대답하였다.
그렇습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자 유가가 말을 했다. 천하가 안정될 때는 재상에 주목해야 합니다. 그러나 천하가 어지러울 때는 장군에게 주목해야 합니다. 만약 재상과 장군이 서로 조화를 이루고 협력한다면 선비들도 반드시 모두 이를 따를 것입니다. 사람들이 마음이 따르게 되면 설사 천하에 별난이 생겨도 국가 대권 여전히 나뉘지 않을 것입니다. 국가를 위하여 살펴보면 이를 여전히 당신들 재상과 장군 두 분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저는 늘 주발 장군께 이를 설명하였습니다만 그는 저와 항상 농담을 주고받는 사이므로 나의 말을 중시하지 않습니다. 왜 당신께서는 주발 장군과 사이좋게 지내고 밀접하게 연락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육가는 일시일족을 제압하기 위해 여러 방안을 제기하였다. 원래 진평은 주발과의 관계가 좋지 않았다. 옛날 진평이 유방에 등용되어 장수들의 감사를 추행할 때 주발이 특히 불만을 터뜨린 장군이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진평은 여실족을 누리기 위해 옛날의 감정을 털어버리기로 하였고 육가의 개체를 받으려 500급의 선물을 주발에게 보내고 아울러 풍성한 주인을 내려 그를 대접하였다. 주발 역시 같은 대우로 진평에게 보답하였다. 이때부터 두 사람은 긴밀히 연합하게 되었고 여씨 업무는 점점 이뤄지기 어려워졌다. 진평은 100명의 도비와 50대의 금방 그리고 500만 원짜리를 육가에게 보낸 음식 비용으로 사용하기로 했다. 육가는 이후 조정의 명신 및 공경 대시들과 널리 교류하였고 그 승망이 드러버렸다. 마리에서 천하를 얻었지만 마리에서 천하를 다 쓸 수는 없다. 육가가 한 고조 앞에서 늘 시경과 서경을 인용하면서 말하자 고조가 육가에게 욕을 하였다. 이 몸의 천하는 천막에서 전마에서 얻어낸 것이다. 무슨 시경이나 시경 따위가 필요하겠는가. 이에 육가가 대답하였다. 전무하에서 천하를 얻으셨지만 전무하에서 천하를 다 쓸 수 있겠습니까? 즉 은나라 당왕과 주나라 모왕은 반란을 일으켜서 천하를 얻었지만 도리어 민심에 순응한 내의정책으로 천하를 지켰습니다. 문무를 병용하여 백성을 다스린 것이 국가를 장기적으로 안정시키는 방법입니다. 반면에 오왕구차와 지백은 모두 극단적으로 무력만을 믿다가 결국 멸망했습니다. 진나라는 줄곧 청복으로서 나라를 다스려 마침내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만약 진나라가 천하를 통일한 뒤 옛 성인과 선왕을 본받고 인의를 지행할 수 있다면 반드시 옳도록 평안했을 것이고 어찌 폐하께서 천하를 얻을 기회가 있겠습니까? 여시 일족이 멸망한 후 중신들이 모여 후계자 문화를 논의하였다. 중신들은 모두 여시 외척에 염증을 내고 싶다. 그래서 결국 옛날 박희 아들이 추천됐다. 그분은 현재 살아있는 유방폐하의 친자식에서 최연장자이며 외가인 박씨는 조촐한 집안일 뿐입니다. 이렇게 해서 중신들에게 일치되었고 급히 사절을 보냈다. 박희의 아들은 그들 사이했지만 중신들은 계속 건졌다. 드디어 박희의 아들이 할 수 없이 황제의 자리에 오르니 바로 문제이다. 자리가 다르면 할 일도 다르다. 새로 제기한 문제는 주발 장군이 여시토벌의 가장 큰 공로였으므로 그를 제1의 공로자로 생각했다. 진평은 그것을 알고 우성상사를 주발에게 양보하기로 했다. 그래서 몸이 아프다는 핑계를 대고 사직을 청했다. 그들은 이제까지 건강하더니 갑자기 아프다며 사임하겠다니 무슨 이유입니까? 문제가 진평이 물었다. 예, 황당스러운 말씀이오나 옛날 고조 때는 저희 공직이 주발을 앞섰습니다. 그러나 여시토벌의 주발을 따르지까지 못합니다. 그래서 문자는 주발을 우성상에 임명하고 진평은 자성상으로 임명해 제2의 서열에 내려놨다. 그 뒤날 문제가 주발에게 물었다. 우성상, 재판은 전국적으로 몇 건쯤 있는가? 그러자 주발의 얼굴빛이 발갛게 달아올랐다. 제가 그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럼 국고는 연간 얼마나 되는가? 그것도 모르겠나이다. 죄송합니다. 주발은 온몸을 식은땀 흘렸다. 그러자 문제는 진평에 물었다. 하지만 진평의 대답은 간단했다. 그러한 문제들은 모두 주관하는 관리가 있습니다. 주관하는 관리는 누구인가? 재판은 정의가 있어 하면 국고에 대해서는 치속내사가 있어 합니다. 각각의 업무에 주관하는 관리가 있다면 도대체 그 그대가 주관하는 일은 무엇인가? 상가 말씀드리옵니다. 모름지기 재상인 자는 위로는 황제를 보좌하고 아래로는 모든 만물을 잘 살게 할 임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바깥으로는 사방의 오랑캐와 제후들을 다스리고 아래로는 만민을 다스리며 묵관리들에게 그 직책을 완수시키는 자리입니다. 문제는 그 말을 듣고 정말 훌륭한 답변이라고 라면서 진평을 칭찬했다. 우수상 주발은 크게 부끄러워하여 조직에서 나오는 진평에게 원망하면서 그들은 어찌하여 평소에 나에게 대답하기를 가르쳐주지 않았어? 라고 물었다. 그러자 진평을 웃으며 그들은 성상의 자리에 있으면서 성상의 임무를 모르시오. 만약 폐하께서 장안의 도둑술을 물으셨다면 그들은 억지로 대답하려고 하였소 라고 말했다. 이에 주발은 자신의 능력이 진평이 훨씬 못 미침을 알았다. 얼마 후 지나주 주발은 병을 핑계 삼아 사직을 청했고 이로써 진평이 유일한 성상으로 되었다. 효문제 2년 성상 진평이 세상을 떠났고 한우라는 시호가 내려졌다. 그의 아들 진매가 후작을 세습하였다. 그로부터 2년 뒤 진매가 죽자 그의 아들 진해가 재산을 이었다. 그로부터 23년 후 진해가 죽자 그의 아들 진하가 자기를 이었다. 그로부터 23년 뒤 진하가 남의 아내를 강탈한 채로 사형당하면서 마침내 후국은 해지되었다. 옥력이 목숨을 구원한 장군. 진평이 죽은 후 주발이 그 자리를 이어받았다. 그러나 10개월이 채 못되어 근고사직을 당했다. 지금 제후들에게 각각의 봉지로 돌아가도록 명령했는데 잘 지키지 않고 있어. 그러니 그대가 먼저 봉지로 돌아가 무무를 보여줄 수 없겠소.
주발은 할 수 없이 성상직을 차임하고 거의 궁지로 들어갔다. 그때부터 주발은 극도의 불안감에 사로잡혔다. 누군가 자기를 주사라는 것이 아닌가 하고 의심하여 스스로 가혹과 투구로 무장하시며 손님들도 그러한 상태로 말했다. 이러한 일이 되풀이되자 주발은 마침내 반역 혐의로 고발되었다. 그래서 주발은 옥력이 넘겨져 치료받기에 이르렀다. 주발은 두려운 나머지 변명조차 제대로 하지 못했다. 그러나 치료가 심해질 때 옥력에게 천금의 뇌물을 준 것이 효과를 봤다. 옥력가 조수 뒤에 공주의 정을 지키시오라고 쳐준 것이다. 공주란 문제에 따라서 주발의 큰 며느리였다. 옥리가 주발에게 그 공주를 증인으로 세우라고 알려준 것이었다. 마침내 공주와 정이 났고 그래야 재판은 즉각 주발에 유리하게 되었다. 그때는 이미 문제도 주발의 조서를 읽고 무죄라는 것을 알고 있었으므로 주발을 즉시 풀렸다. 감옥에서 나온 주발은 한탄하였다. 일찍이 100만 대군을 이끌던 나였지만 옥리 하나가 이렇게 대단한 줄은 미처 몰랐구나. 태사공은 말한다. 진평은 젊었을 때 본래 황제와 노자의 학설을 좋아했는데 그가 도마의 고기를 다루고 있을 때 그의 지향하는 바는 매우 원대하였다. 훗날 초나라 유다 사이에서 방황에 들다 결국 한국에게 기순하였다. 그는 항상 기묘한 개척을 세워 혼란의 재난을 해결했고 독과의 무한을 제거하였다. 19. 강우 주발체가 해는 중천에 뜨는 순간부터 기운다. 세류령의 엄한 기울. 주하부는 주발의 아들로서 군사작전에 뛰어나고 군율이 엄하기로 유명했다. 소무제 11년에 주발이 죽었는데 시호는 무이였다. 그의 아들 주성지가 주발을 이어 제거됐다. 6년 이후 그는 공주를 처로 맞아들였는데 화목하지 못하였고 또 40죄를 범하여 봉국을 빼앗겼다. 봉우를 단절한 지 1년 뒤에 문제는 주발의 아들 중에서 현명한 한해 군수 주하부를 조으로 봉하여 주발의 자기를 계승하도록 하였다. 주하부가 아직 봉우의 자기를 받지 않고 한해 군수를 줄 때 서부가 그의 관상을 보고 말했다. 당신은 3년 뒤에 제후로 봉해질 것이오. 제후로 봉해진 뒤 8년 뒤에는 장상이 되어 국가의 대권을 장악하고 지혜의 고귀함과 근성이 무거운 대신 중에서 첫 번째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로부터 9년 뒤에 당신은 굶어 죽을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주하부는 웃으며 말했다. 나의 형이 이미 부친을 계승하여 제후가 되소. 만약 그가 죽어도 그 아들이 그를 대신하여 제후가 될 텐데 나 주하부가 어떻게 제후가 된다는 말이오. 또 당신이 말대로 내가 기왕 존경이 되냐면 또 어떻게 하여 내가 굶어 죽는다는 말이오. 내게 수상히 알려주시오. 그러자 하부는 주하부 입을 가리켜 말했다. 당신의 입가에는 수지선의 줄이 입안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곧 굶어 죽을 상입니다. 3년이 지난 뒤 그의 형 강우 주성지가 죄를 범하여 소문제가 주발의 아들 중에 현명한 자를 고르고하자 모두 주하부를 추천했다. 그라하여 주하부는 조으로 봉해주고 주발의 자기를 결정했다. 그 뒤 중로가 대규모로 한나라로 쳐들어왔다. 문제는 주하부를 비롯한 세 장군을 파견해 패상과 건국 그리고 세류 지방을 지키도록 했는데 이때 주하부는 세류 지역에 수비를 맡겼다. 3명의 장군을 파견한 문제는 친히 일산으로 가서 병사들을 임원하기로 하였다. 그라하여 먼저 패상과 건국 지방을 가는데 황제가 탄 수레가 곧장 성문으로 달려 들어갈 때 장군이야 모든 병사들이 말을 타고 달리라고 환영하였다. 황제는 다음으로 세하류 주하부의 군대를 채갔다. 근데 그것을 모두 병사들이 갑옷을 입고 손에는 슬리퍼 같은 칼과 창을 들었으며 성벽에는 화살을 기량된 채 사무한 경비가 이루어졌다. 이윽고 문제령의 선발대가 성문에 도착했는데 성문의 경비는 그들을 막아서 결코 들어보지 않았다. 그러자 선발대 한 사람이 엄숙한 목소리로 회장께서 곧 도착하시오라고 말했다. 하지만 경비병은 장군의 명령이 군중에서는 장군의 말만 들을 것이며 설령 폐하의 명령이 있더라도 듣지 말라고 하셨소라고 대답하는 것이다. 그 뒤 바로 문제의 행처가 도착했는데 역시 들어갈 수 없다. 그제야 문제는 정식으로 사자를 장군에게 보내 집이 오늘 병사들 이루고자 하오늘 하고 지나였다. 이에 주하부는 비로소 성물리로 황제령이 통과하도록 하겠다. 행렬이 군영안으로 들어서는데 곧 수문장이 호위군관의 입격이 되었다. 장군이 정한 규정에만 군영안에서는 말을 달리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호위군관이 황제에게 이사하지 말해 황제는 말이 천천히 걷도록 말고피를 느슨하게 했다. 드디어 황제가 본부에 도착해 보니 주하부 이하 모두가 콤수를 입고 이풍당당히 내렸다. 주하부는 황제를 보자 두 손을 모아 눈높이로 들며 절을 하는 것이다. 몸에 군장을 차릴 때는 절하지 못하는 겁니다. 이렇게 변명서를 양해줬어. 황제는 크게 감동하여 정중하게 답변했다. 이라서 나중에 황제가 성문을 다시 나서자 황제의 수행원들이 모두 주하부를 비난하였다. 하지만 황제는 오히려 그를 칭찬하였다. 아니다. 그 정도가 되어야 비로소 장군을 할 수다. 패상이나 공문이야 아이들 장난에 불과할 뿐이다. 그들의 군대는 기습을 다하면 복포로가 될 수밖에 없다. 반면에 아부의 군대는 어떻게 침묵할 수 있겠느냐. 이 일이 있고 나서 사람들은 군기가 엄한 그들을 세룡이라 부르게 됐다. 황제가 곧 세상을 들어갈 때 태자를 불러 만약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주하부야말로 정책을 맡겨주실 것이다라고 유명했다. 문제가 출발한 뒤 정제는 주하부를 거기 장군에 임명하였다. 이것으로 책 읽기를 마치겠습니다.